11번째 봄바람, 기억을 안고 희망을 피웁니다. 11년 전 4월 16일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11년이 흘렀지만 당시 희생된 학생과 일반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에 생명과 존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단원 FM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여 희생되신 분들 중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학생과 선생님들 중 길지사에서는 단원고 명예 3학년 9반 최진아, 고양이를 돌보는 학생 집사였으며 수의사가 꿈이었던 너무나도 착하고 밝았던 진아, 항상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위로해주던 우리 진아였습니다. 우리 예쁜 딸 최진아, 내 새끼와 함께했던 소중하고 행복했던 매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엄마, 아빠, 우리 예쁜 진아, 순이, 우리 가족 매 순간 같이 할 거야. 미안하고 사랑한다. 우리 가족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진아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진아 가족에게 진아는 결혼 후 3년 만에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아이가 생길 수 없다고 하자 큰 병원으로 옮겨서도 아이가 생길 확률이 0.01%라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외동딸 진아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답니다. 좋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진아는 부부에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대로 자라면서 착하고 말썽 한 번 부려본 적 없는 진아였기에 어른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가만히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며 더욱 안타까워하십니다. 외동딸 진아를 황망히 잃고 아버지는 3번이나 쓰러지셔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살아있을 거라고, 에어포켓이 있을 거라고, 구조할 거라고 국가에 기대했던 시간만큼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분통 터지고 괴로워하시는 게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단 한 명의 아이들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진아 부모님은 이웃 동네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진아와의 약속대로 큰 사이즈의 침대와 새 장롱을 들여놓으며 진아 방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방 주인은 사고 후 열흘 만인 4월 26일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와 경기도 화성 효원 추모공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최회정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은 진아와 함께 천국 여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으로 뒤덮인 진아 책상의 메모집에는 진아를 그리워하는 포스트잇으로 가득합니다. 살아 돌아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쓰다머야 할 몫도 우리들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는 단원 FM 88.7MHz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이고요. 저는 길고양이 지킴이 이성령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여 차분한 노래들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노래 듣고 길지사 시작하겠습니다. 청개의 바람이 되어.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오늘은 반암동물의료센터의 임희민 원장님과 함께 고양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 몰랐던 6가지 진실, 임희민 원장님께 한 가지씩 여쭤보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양이는 절대로 아이를 해치지 않는다.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고양이가 워낙 온순하고 또 예민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을 조금 믿고 싶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사실에 기반해서 좀 네. 객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지만 그 정상적인 환경이라든지 네. 건강한 아이들이라면 이제 사람 아이를 일부러 공격할 확률은 낮아요. 네. 왜 그러냐면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성향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낯선 환경이라든지 뭐 위협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공격을 하기보다는 피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라면 이제 그 고양이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지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좀 과한 접촉, 이제 힘 조절이 안 되니까 뭐 꼬리를 좀 세게 잡는다든지,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염을 잡아 당긴다든지, 이제 고양이가 싫어한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함에도 네. 이제 무조건 다가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제 공격적인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좀 갑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상하지 그렇죠. 못한. 예상 밖의 네. 행동들. 근데 고양이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고양이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진짜 몇 미터씩 점프도 하고 네네. 털 바짝 세우고 막 네. 그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런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셔야 되고 또 이제 조금 의학적으로 본다면 좀 뭐 병든 아이들이라든지 그 좀 어디가 아픈 아이들이라면 좀 상대적으로 원래 성격보다 또 예민해져요. 이건 네네. 뭐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라면 조금 원래 이런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아이라도 네. 또 이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 아이들한테 조금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는데 고양이 특성에 대해서 좀 천천히 다가가는 거. 아, 그렇군요. 그러고 뭐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제 더 이상 다가가지 마라.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고 고양이들한테는 좀 안전한 공간, 좀 어둡고 네. 좀 외지구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 준다든지 고양이들이 이제 위협을 느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항상 그 보호자들이 눈길로 항상 지켜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반려동물과 아이 단 둘이 있는 상황은 저라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SNS나 이런 데는 좀 과장되게 네. 예, 이렇게 좀 나온 부분이 있겠군요. 네. 아, 두 번째는 고양이의 콩팥은 소금을 걸을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다. 네. 그건 어떤가요? 요거는 사실 질문의 의도가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네네. 사실 콩팥 자체가 이제 조금 심화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염분, 즉 소금이라는 거는 염화 나트륨, 네, 염화나트륨. 네. 염소와 나트륨인데 네. 요걸 이제 몸 안의 전해질이라고 또 불러요. 네네. 요 전해질을 원래 콩팥에서 조절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추측컨대 이게 사람 음식에 아무래도 소금 간을 하다 보니까 네네. 아마 이제 소금 간이 된 사람 음식을 먹여도 되냐 아마 요런 의도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콩팥은 원래 이제 소금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소금을 원래 그 대사하는 네네.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음식 먹는 그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정 부분 강아지보다는 소금을 조금 더 그러니까 짠 음식이더라도 조금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아, 그렇군요. 네, 그 고양이기는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뭐 소금을 많이 먹어도 된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 뿐이지. 네. 이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콩팥 즉 신장이죠. 신장. 고양이들은 만성 신부전 네네. 이런 게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콩팥이 일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코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물론 뭐 초콜릿이 그 동물들한테 좋지는 않지만 뭐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초콜릿이 문제가 아니고 단맛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양이는 초콜릿의 단맛을 느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맞는가요? 네, 그 고양이들은 단맛을 감지하는 유전자가 네. 없어요. 유전적으로 아예 그 결손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아예 단맛은 못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아, 미각 수용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맛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양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초콜릿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초콜릿은 아이들한테 독약이거든요. 네네. 이건 단맛의 성분 때문이 아니고 테오브로민이라고 하는 성분을 이제 초콜릿에 들어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맛을 좀 강하게 내기 위해서 카페인도 같이 들어가 네. 있거든요. 요 두 가지는 아이들한테는 완전 사람 청산가리처럼 네네. 아예 독성을 띱니다. 네. 독성을 띠기 때문에 뭐 심장 두근거림이나 뭐 발작, 구토, 설사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초콜릿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맛은 못 느끼지만 절대 초콜릿은 고양이한테는 독극물과 마찬가지니 네. 초콜릿은 절대 먹이지 말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양이가 뭐 야옹하고 울잖아요. 네. 그럼 울음소리도 학습이 된 건가요?
요거는 제가 아주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고양이와 대화하는 걸 보면은 야옹이라는 그런 그 소리를 내면서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고양이일 때 어미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보통 야옹이라는 네네. 소리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보호자들, 집사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요런 소리를 내면 우리 엄마가, 보호자가, 집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네. 이렇게 학습되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 때마다 우리가 뭐 간식을 준다든지 뭐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네. 그런 이제 소리를 내는 것이 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5번째는 고양이는 인간의 말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네, 맞습니다. 인지합니까? 네. 네. 근데 요거를 이제 꼭 사람 아이처럼 언어 자체를 인지한다기보다는 그런 톤 아니면 뭐 말투 그런 상황적인 요소들을 좀 인지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이들이 낯선 단어를 부르는 것보다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면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낯선 사람의 목소리보다 집사의 목소리를 더 잘 반응하고요. 네. 그러고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 먹자 아니면 아이고 이쁘다 막 이런 거 할 때는 부드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뭐 네. 하지 마. 네. 야, 목소리가 좀 굵어지고 네, 커지고. 네. 그럴 때 이제 그 단어를 인지하기보다는 그 내 어조나 톤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저희 아이가 비닐을 그렇게 뜯거든요. 네. 비닐을 물어 뜯으면 제가 놀라가지고 자다가도 많이 일어나요. 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또 먹나 보다. 먹으면 토를 하도 하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장도 막히고.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럴 때면 보통 침대에서 좀 후다닥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저희 반지가 꼭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가 후다닥 뭔가 하면은 뭔가 도망쳐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는 가장 오래된 반려동물이다. 어떤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강아지가 가장 오래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고양이는 약 9,000년 정도 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하고 강아지는 한 15,000년 혹은 한 30,000년 전까지 상당히 오래됐군요.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강아지 개념보다는 아마 이제 늑대 그때부터 이제 좀 길들여진 그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거의 2배 이상 오래된 반려동물이네요. 그렇죠. 2배 이상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챙기는 영양제, 뭐 많은 거를 먹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오메가3도 먹이고, 뭐 또 어떤 이런저런 거를 많이 먹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혹시 뭐 이게 돈만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들 영양제 먹이는 게 이런 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수의사이신 원장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상황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만약에 뭐 비타민 성분이 부족해서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영양제로서 보충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영양제를 먹는다는 거는 요거는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사람도 그렇군요.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사람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 사람 영양제도 워낙 이론이 다양해요. 한때는 막 메가도즈라고 해서 원래 몸에서 필요한 양의 막 몇십 배를 먹으면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오메가3를 먹으면 오히려 뭐 노화를 뭐 촉진시킨다. 아, 이런 뉴스도 네. 나왔었고, 오히려 뭐 심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런 그 논문도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먹이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부족하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맞지만 영양 성분이 충족하다는 전제 하에 사실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 그냥 좋다니까 무작정 주는 것보다는 증상이나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네. 또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네. 그 아이의 필요한 영양제를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보호자님들이 이제 영양제를 먹이실 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먹이세요. 네, 그렇죠. 네, 예를 이거저거 들어서 막 눈 영양제도 먹이고 네, 뭐 관절 영양제도 먹이고 네, 또 뭐 종합 영양제 뭐 이런 것도 먹이고 좀 다양한 영양제를 이제 한 아이에게 많이 먹이시게 되는데 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호흡기 영양제와 눈 영양제를 비교를 해보면 네. 겹치는 성분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성분이 똑같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각종 비타민들 네, 그러고 뭐 오메가 관련된 그런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도 뭐 사실 네. 많이 들어가 있고 요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호흡기 영양제는 그런 공통적인 성분 플러스 호흡기에 조금 더 좋은 거, 네, 눈 영양제는 또 공통적인 거 플러스 눈에 조금 더 좋은 거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물론 많이 먹인다고 나쁠 건 없어요. 나쁠 네. 거는 없지만은 요런 것들은 조금 수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좀 해보고 줄일 수 있는 건 그래도 줄여보는 게 어떨까. 건강한 아이라면. 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영양제를 먹이는 것 자체도 스스로 먹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죠. 억지로 먹이는 경우가 사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우리가 뭐 임의대로 저 같은 경우도 뭐 SNS를 하면서 저희 아이가 어떻다 하니까 어떤 분은 뭐 우루사가 좋으니까 우루사를 네. 먹여라, 어떤 분들은 또 뭘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영양제 네. 성분에 맞춰서 먹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원장님, 고양이를 돌보시는 보호자들은 아마 헤르페스라는 거 많이들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헤르페스가 무슨 병인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예방하는 게 맞는지 또 감염된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고양이 헤르페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고양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고. 아, 바이러스가 빠졌네요. 그렇죠. 네. 그 보호자님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개념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뭐 같은 거로 취급을 하니까 대부분. 그쵸. 네.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세균을 잡아줄 수 있는 건 항생제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거는 항생제가 아니거든요. 아, 자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항바이러스제라고 따로 있고 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 문제가 뭐냐면 변이가 굉장히 쉽게 이뤄집니다. 아, 변이가. 네.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감기도 사실 감기약이라고 하는 게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요거는 그렇죠. 아마 다들 잘 아실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감기약에 뚜렷하게 뭐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뭐 우리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거를 앓으면서 네. 타미플루라고 하는 막 그런 예, 그렇죠. 약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요게 그 이제 사람 그 신종플루 요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감기로 병원을 가도 안 먹었어요. 그렇죠. 항생제, 네. 뭐 비타민, 네. 그러고 뭐 위장관 보호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해열제, 네, 그렇죠. 해열제가 기본적으로 음.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많이 됐었거든요. 네네. 뭐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어쨌건 간에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른 개념이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약 자체도 완전히 다른 약이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헤르페스라는 거는 허피스라고도 많이 하죠. 바이러스,
네, 헤르페스 네. 바이러스가 네.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네. 단어군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뭐 호흡기, 이제 상부 호흡기 쪽, 기도 이쪽으로 많이 감염이 되고 눈에도 감염이 됩니다. 특징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감기 같은 증상을 그러니까 콧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감기 같은 증상을 많이 나타내고 눈 쪽으로도 뭐 결막염, 뭐 각막염, 네, 심한 경우 이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네, 네, 눈곱이 많이 낀다든지 네. 이런 증상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허피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인권이 부릅니다. 너와 나.
사람의 감기 증상과 유사해 고양이 감기라고 불리는 허피스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은 완치가 어렵고 심각한 경우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허피스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부터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수의사 선생님이신 이미민 대표 원장님께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고양이 허피스 칼리시 바이러스가 사람의 감기 증상과 유사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 이제 뭐 재채기, 뭐 콧물, 눈물, 기침 이렇게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정도가 조금 심해진다면 식욕도 좀 떨어지고 기운도 많이 처집니다. 네. 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충혈도 많이 생기고 눈곱이 많이 낀다든지 눈을 잘 뜨지 못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개슴츠레 뜨고 있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각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상처가 생긴다든지 좀 하얘진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각막이 네. 좀 뿌옇게. 네. 그게 이제 흉터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게 이제 사람 감기랑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다고 보시면은 또 안 됩니다. 네. 그 증상이 사람의 감기와 정말 유사한데요. 허피스 칼리시 바이러스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호흡기 쪽으로는 이제 폐렴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네. 이제 특히 이제 악갱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요렇게까지 진행되면 좀 안 좋은 결과가. 사망까지도 네. 네, 그럴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악갱이들 혹은 네. 이제 노령의 아이들 그러고 이제 스트레스를 뭐 너무 많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네. 좀 각별하게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성적으로 자리 잡는 만큼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 방법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주 차인지 제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면역력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었어요. 네.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면역력을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건강 상태를 네. 신경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러고 접종이에요. 예방 접종. 예방 접종.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 백신에 들어있는 게 허피스 바이러스, 칼리시 바이러스예요. 네. 요게 걸리는 거를 100% 막는 건 아니에요. 네네. 다만 이제 우리 몸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네. 훨씬 더 원활하게 방어를 해줄 수 있게 네네. 이것 또한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허피스 칼리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양이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또 치료 예후는 어떤 편인가요? 네, 이것도 뭐 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종합인데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피해주고 굳이 저는 가끔 약을 처방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고양이들 약 먹이려면 또 아이 이제 그러니까 잡아야 하고 그렇죠. 억지로 약 먹여야 하고 네. 오히려 증상이 좀 미미할 때는 그런 행동 자체가 아이들한테 더 스트레스를 주는 네.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 처방을 안 하고 오히려 좀 뭐 또 숨을 공간을 마련해 네. 달라든지 그냥 밥을 좀 잘 먹게 해달라든지 네. 이제 다묘 가정이라면 좀 격리를 시켜주신다든지 네. 그리고 환경 풍부화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보통 이제 샵에서 입양을 한다든지 네. 이제 길냥이 아이들을 입양한다든지 샵에서 입양한 아이들은 이제 좁은 공간에서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을 거고 네. 이제 길냥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은 공간에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네. 집이 좁게 느껴져서 그게 네. 이제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캣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를 이제 심한 경우 네. 항바이러스제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항바이러스제요. 네.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확 개선이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생각보다 개선이 좀 더딘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잘 처방을 해야 하고
요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제 아까 항생제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사람 감기에서도 우리가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네네. 감기로 인해서 요게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폐렴이 추가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요 폐렴이 걸리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네. 것이거든요. 요런 이제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거를 이제 2차 감염이라고 저희가 네. 표현을 하는데 요 2차 감염을 막아주는 게 그 치료의 그렇군요. 또 핵심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려묘 보호자로서 특히 더 뭐 신경을 써야 하는 관리법이 있을까요? 이제 고양이 허피스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흔하기도 하고 재발도 잘 해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치료된다라기보다는 내 면역력이 좋으면 이 바이러스가 숨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법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예방접종 잘 해주시고 네.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네. 요런 것들이 잘 이제 버무려진다면 숨어 있는 요 바이러스들이 활개치지 못할 거예요. 네.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 만약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도 이제 아무리 뭐 예방 네. 접종하고 내가 건강 관리 아무리 잘해도 감기는 한 번씩 걸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요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허피스 우리 그 대박이가 네. 눈에 이렇게 그 안구 쪽에 이렇게 좀 약간 먼지가 꼈듯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허피스하고 연관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는 허피스 바이러스 때문에 각막염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단순히 긁혀서 뭐 나뭇가지나 이런 데 긁혀서 상처가 생겨서 그런 흉터가 남은 건지 또 구분 질 필요가 그렇죠. 있겠군요. 네. 뭐 구조할 때부터 그런 상태였기 네. 때문에 그거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또 구분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리고 고양이가 통통한 모습들 보면 정말 귀여워들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비만은 고양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비만 고양이는 당뇨, 또 관절염, 심장병 등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고양이 비만의 원인과 위험성,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원장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고양이 비만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요게 굳이 이제 뭔가 숫자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상적인 체중이란 게 있잖아요. 네. 사람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키가 170에 이상적인 체중은 네. 뭐 50 몇 킬로다 이런 남녀가 구분되어 네. 있듯이 요런 이제 이상적인 체중보다 20% 가량 초과된 20%요? 네. 네. 상태를 비만이라고 정의하게 되고 뭐 갈비뼈가 잘 만져지지 않는다든지 허리가 좀 이렇게 잘 구분되지 않고 볼록하게 네. 나와 있다든지 요러면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분류합니다. 네. 그럼 뭐 보호자들이 고양이 비만 자가 진단 방법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갈비뼈가 잡히지 않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런 거로 체크가 그냥 가능하겠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 가지요? 네. 네. 갈비뼈, 네. 허리, 허리, 배. 배. 네. 갈비뼈는 살짝 만졌을 때 네. 살짝 이제 뼈가 만져지는 게 정상적이고요. 네. 지나치게 도드라지면 그건 오히려 마른 거고 네. 살짝 만져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비만인 아이들은 내가 만지려고 이렇게 조금 강하게 만져봐도 잘 만져지지 않는 네. 그런 상태고 이제 허리 윤곽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 봐야 돼요. 우에서. 네, 완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냥 잘록한지 네네. 혹시 이렇게 좀 통통하진 않은지 네. 그 이제 모양만 봐주시면 되고 네. 이제 배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은 사실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배가 처지고 이제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이제 페르시안처럼 워낙 조금 뭐 좀 워낙에 좀 작은 아이들이라든지 네네. 이러면 배도 완전 슬림하게 잘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있는 코리안 숏헤어, 네네. 이제 길냥이 친구들 네. 배가 말랐어도 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그런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들은 그냥 지방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냥 배 가죽만 있는 건지 네네. 아니면 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차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만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비만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먹어서? 사실 딱 두 가지예요. 네. 먹는 것과 네. 움직임, 운동. 운동. 근데 뭐 그 외적으로 당연히 뭐 중성화 수술하면 살이 조금 호르몬 변화 때문에 찌기도 하고 네. 꼭 이제 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뭐 갑상선 호르몬, 뭐 스트레스 호르몬 요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르몬 때문에도 당연히 네네. 체중 변화는 있고요. 또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요런 것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절대적으로 이제 칼로리 섭취, 네. 그러고 운동량 네.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체중이 결정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고양이 비만이 아이들한테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비만이면 각종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당뇨병, 네. 뭐 관절염, 뭐 지방간, 뭐 심혈관계 쪽에도 이제 부담이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피부라든지 이런 쪽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혹시나 이제 마취가 필요한 상황이다, 네네. 뭐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위험도가 조금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비만이면? 네. 네. 뭐 사람이나 고양이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고양이 비만 관리 및 예방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아까 네. 칼로리랑 네, 칼로리. 운동량 요거를 네. 강조드렸던 이유가 사실 요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결국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밥을 적게 주고 운동을 많이 시키고인데 네. 이게 강아지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산책을 시키고 이제 운동 아닌 네네. 운동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고양이들은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캣티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캣티를 우리가 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식사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배고프면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죠. 네, 자꾸 깨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마다도 권장량이 칼로리 이런 게 다르기 네네. 때문에 사료 뒷면에 보시면 네네. 보통 이제 몇 킬로에 얼마나 줘라, 뭐 몇 컵을 줘라 적혀 있는 경우도 네네. 있고 몇 그램을 줘라라고 네. 적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만인 아이들은 그거를 조금 낮춰서 네. 주시는 것이 뭐 중요합니다. 한 컵이면은 뭐 3분의 2컵 정도로 낮춰서. 네. 그런 또 그리고 고양이가 다이어트를 그럼 실천 팁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뭐 운동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사실 운동보다는 네. 저거죠. 식이 조절. 식이 조절. 네. 네, 먹이는 걸 좀 네. 줄여서. 네. 그래서 요거는 팁을 사실 제가 오늘 뭐라고 써왔냐면 네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안쓰러워하지 말고. 네. 그리고 저도 굉장히 괴로웠었던 부분인데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식이 조절을 조금 해보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밤만 되면 자꾸 이 단잠을 깨우고 네. 들어오면 짜증을 엄청 많이 내요. 제가 이제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밥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주는 대로 다 먹고 이제 급하게 먹으니까 토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좀 협의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느 정도는 조금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사람도 이제 요즘 막 위고비라는 약도 네네. 나오잖아요. 요런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비만인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 뭐 살짝 통통한 정도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뭐 식이 조절을 해가면서 약을 써가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아이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는 약간 넉넉히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김창한 밴드의 로란 리본 듣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 교문에 매달린 노란 리본 너를 사랑해 목소리 듣고 싶어 가슴에 매달린 노란 리본 푸른 하늘도 초록나무도 활짝 핀 꽃도 장식품 같아 너의 웃음이 너의 체온이 그립고 그립다 노란 리본 초록나무도 활짝 핀 꽃도 장식품 같아 너의 웃음이 너의 체온이 그립고 그립다 노란 리본 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고양이 질병 중 신부전이나 전염성 복막염, 이건 많이들 이제 집사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 역시도 그런데요. 며칠 전 제가 돌보던 사랑이라는 고양이가 고별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심장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했지만 심장도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온 게 처음이라 이 심장병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사랑이로 인해서 또 궁금해지고 또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다음 아이들을 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고양이 심장병 등에 대해서 뭐 전조 증상이나 아니면 병의 증상 또 그리고 뭐 치료법과 예방법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네네. 그냥 포인트만 몇 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네.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랑 네네. 심장이랑 네네. 이게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또 두 개가 관련이 있는 장기예요. 아, 같이 네. 관련이 있군요. 그래서 항상 설명드릴 때면 저는 항상 신장을 콩팥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콩팥이 아닌 네. 심장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고 네네. 이제 고양이 심장병 같은 경우는 강아지와는 조금 달라요. 네. 이제 심근 질환, 즉 심장에 있는 근육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유전적인 질환인 건데 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심장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네. 요게 뭐가 문제냐면 심장에는 혈액이 들어왔다가 심장이 짜주면 네. 그 혈액을 온몸에 보내주는 우리 몸의 엔진과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혈액이 들어와야 할 공간에 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네. 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혈액이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짜줘도 잘 나가질 못해요. 네. 그래서 혈액이 심장 안에서 고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혈액이 고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우리 피가 굳잖아요. 네. 흘러야 되는데 안 흐르고 고여 있기 때문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피떡, 네. 피가 떡지는 네. 피떡, 요거를 우리가 혈전이라고 해요. 네. 요 혈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혈전이 의심되는 상태다라고 네. 한다면 혈전 단 하나를 찾기 위해서 CT를 수도 없이 찍는다고 네.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사람은 제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혈전이 위험한데 뭐 예를 들어서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았다. 네. 뇌에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될 네. 거고 눈으로 가는 혈관을 막았다면 이제 실명하게 될 거고 네. 특히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뒷다리로 가는 혈관에 잘 막혀요. 뒷다리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양이 뒷다리를 뭐 불편해해요, 뭐 질질 끌고 다녀요, 네네. 잘 못 써요, 요런 거를 이제 검색하시는 분들은 항상 심장병 얘기가 나오는 거를 네. 아마 아실 거예요.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요만큼 이제 혈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뭐 예방법이라든지 요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런 증상이 참 폐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이제 또 폐 쪽으로 폐에 네. 물이 차는 폐수종 네.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요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많이 늦어요. 네. 많이 늦어서 근데 고양이들은 더더욱이나 문제가 뭐냐면 강아지와 비교를 해보자면 강아지는 청진을 해봤을 때 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장병이 있구나 없구나. 아, 청진상 소리가 안 좋게 들리니 검진이 필요하구나. 네네. 이렇게 진료가 이어질 수 있는데 고양이들은 심장 소리가 안 좋게 들려도 정상인 경우가 있고요. 네. 심장 소리가 정상으로 들려도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강아지라고는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증상이란 게 생기면 많이 안 좋다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게 꾸준히 우리가 아무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해보지 않는다면 네. 증상이 생겼을 때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심장 수치, 네네. 이제 프로 BNP라고 하는 수치인데 네네. 고양이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요 혈액 검사예요. 네. 혈액 검사 수치인데 이 혈액 검사를 조금 이 주기적으로 체크하기도 합니다. 네. 요 혈액 검사 수치가 높아져 있다면 그러면 심장병이 무조건 걸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심장병이 의심되니 검사를 해보자. 네. 요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증상이 생겼을 땐 많이 늦은 거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매번 방송할 때마다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제가 시간을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그래서 너무나 오늘 감사하고요. 내일은 세월호 참사 10일주기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세월호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가사는 원래는 제가 시로 쓴 건데요. 마을에서 추모제를 할 때 낭송을 했던 것을 쉼표가 건져 올려서 노래로 만들어 주셨어요. 되게 부담스러웠죠. 내가 만들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제 아이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가사를 쓰신 분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살육 이후에 무기력함, 또 절망감 이런 게 굉장히 깊었는데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저는 좀 글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너라는 그 가사도 그런 와중에 쓴 글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사실은 걱정을 좀 했어요. 그냥 제가 만들면서도 막 감정이 막 격해지는데 잘못 만들었나?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 그런 걱정으로 전해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두 달 동안은 노래를 거의 못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부르기가 어려웠죠.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수학여행을 가는 그 나이 때 딱 그 노래가 멈추잖아요. 이게 더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멈춘 거에 대한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자기 자식이 정말 성인으로 커서 자기의 일을 해나가고 자기 삶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부모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일 텐데 그것이 이제 18살 딱 그때로 끝난다는 거는 그냥 담담한 그 진술 속에서도 너무 큰 고통이 있는 거죠. 지휘자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공격성이 없는 가사지만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18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거기를 음악적으로 좀 비워뒀죠. 그 공허함, 그걸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부르실 때 어떨까 하는 걱정이 살짝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서 노래를 못했는데요. 이러면서 근데 부르다 보니까 계속 그 날마다 네 고마웠어 그리고 매 순간 사랑했어 이걸 더 많이 해주고 싶었던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 안심이 됐던 기억이 나요.